네, 좀 피곤하네요. 어젯밤 늦게 저 대리운전 기사들 4시 반까지인가 만나서 이제 집에 들어갔다 잠깐 자고 나와서. 저 어저께 새벽에 보고요. 지금 헌정사상 최초구나. 이렇게 6분의 국회의원이 다 같이 모이셔서 아, 그게 최초인가요? 뭐 새벽 2시에 대리기사 만나러 가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었겠어요. 예. 대학 졸업 몇 년 만에 하셨어요? 21년 만에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반대해서 강제징집 당하시고, 그다음에 또 전두환 정권에서는 또 아예 형도 사셨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 이 광장에 나와 있는 것도 소위 국정원 문제인데, 그 본질 문제는 민주주의의 훼손 문제 아니겠어요? 이 민주주의 훼손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민주주의 없이는 민생도 없는 건데, 결국 이게 가진 자들 또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들만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가진 자들이 누르고 있는 것이 불공정 거래 행위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문제와 민생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궤를 같이 하고 뿌리는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학생운동, 소위 민주주의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76년 말인데, 그때 그해 여름에는 농촌 봉사 활동을 갔다가 그해 겨울에는 양남동의 판자촌에 들어가서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렇게 못 살까? 결국 그게 정통성 없는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재벌들에게 정치 자금을 받고, 결국 그게 이 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기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로 가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 운동의 출발이 민생 문제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래도 잘 유지돼 왔는데,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어렵게 고통받는 국민들 곁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 정부 집권하면서 10년 동안 소위 정치적 민주화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는데, 그 기간 동안 IMF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민생 문제를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삶이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했는데, 민주정부 만들어도 결국은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결국 우리가 지난 2번 대선 패배의 전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국정원의 대선 개입, 경찰의 은폐를 통한 대선 개입, 이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만, 그것과 또 한 축으로 그 근본적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민생 문제를 민주당이 놓치고 가면 과거의 우를 또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문제고 정말 집요하게 해야 되는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고위원 할 때부터 사실은 이 을 지키기와 같은 소위 경제민주화,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꼭 껴안고 가려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70년대 이전까지 우리 사회는 근로기준법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이렇게 사회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가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착취가 심했고 거기에 저항도 별로 못했고, 근데 그게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에서 분신 자살하면서 근로기준법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그러고 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 이런 게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노동조합 운동으로 쭉 나왔는데, 이게 가다가 부닥친 게 IMF 때예요. IMF 때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노동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아주 대량 양산이 됐고, 또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영세 자영업으로 가면서 영세 자영업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제 이게 지금의 이런 사회 구조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 자르는 방식으로 고통을 피해버렸고요. 그리고 조금 경제가 나아지니까
다시 그런 IMF 이전으로 함께 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 또 비정규직의 양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기업 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는 늘리고 아주 착취가 심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데 이 중소 상인 문제 이게 그러면서 프랜차이즈나 대리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소비자들이 볼 때는 그럴싸해서 신뢰감이 높은 것 같아서 거길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골목에서 구멍가게 이런 건 다 없어지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로 바뀌었는데 그 거래 행위가 완전히 불공정 거래 행위였어요. 이게 IMF 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불공정도 감내하면서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는 많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경제가 나아졌거든요. 지금 30대 대기업의 사내 보유고가 400조가 넘는 세계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가장 많은 사내 보유고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고 이런 불공정한 구조를 유지하고 정당하게 일한 만큼 또는 상품의 질 가지고 승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 대리점에 참여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부를 증식해가는 그걸 통해서 자기 상품을 더 많이 파는 그게 밀어내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어느 악덕 기업주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젠 전 산업 분야에 비정규직이 전 산업 분야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듯이 이런 중소상인 문제에 있어서 가불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이미 사회 구조로 아주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의원을 여러 군데를 맡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만 본질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다 같은 문제입니다. 계약서의 문제고 밀어내기 하고 그래서 억지로 이런 상품들을 떠맡기고 그리고 장사가 좀 될 만하면 옆에다 대리점 가맹점을 또 내가지고 상권을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계약서의 불공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의 밀어내기 그러면서 피해를 준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조사해가는 그런 양태는 다 같기 때문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이 접근해 가느냐의 문제이지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취재 과정에서 쭉 보면 저걸 국민들이 알면 이해할 수 있을까 서로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업들이요 오나의 눈치를 굉장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오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오너가 여러 가지 다른 이게 회사의 구조상 뭐 회장으로 있다거나 뭐 다른 형태로 있고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회장은 잘 나오지 이 오너는 잘 나오지 않고 뭐 대표이사나 뭐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권한이 없는 경우. 크라운 베이커리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그 회사의 상무가 오너의 아들이에요. 거기 나왔습니다. 근데 막 회의를 하는데 그 오너의 아들인 그 상무가 이야기를 할까봐 이야기하면서 실수할까봐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 국순당을 갔는데 거기는 이제 오너가 나왔어요. 대표가 오너인데 이 오너가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가 봐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계속 그 앞에서 그 오너 앞에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과 지어진 부정할 수 없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그 앞에서 부정하고 있는 이런 현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즘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남양유업 할 때만 하더라도 거기도 그 오너는 나타나지 않고 그 뭐 사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 하면서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우리랑 얘기한 게 또 조금 다르게 또 나중에 우리 앞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냥 잘하겠다고 하고 가면 또 달라지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하나는 그런 게 참 그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 미니스톱 같은 경우에는 부회장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우리가 막 얘기하니까 그 앞에서 막 펑펑펑펑 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잘못한 걸 깨달았구나. 그래서 금방 해결되겠구나. 그런데 거기 자본은 일본 자본이 많습니다. 오너가 일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 돼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0대 대기업이 산에 보유한 액수가 아주 사상 초유의 액수고요. 우리 경제가 이제 세계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만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고 또 자영업자 600만 자영업자들이 이런 고통에 있는 거죠.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지금 프랜차이저나 대리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있어야 될 그 OECD 2만 불 시대화와 비교해 보면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일자리가 한 200만 개 정도 안 생겨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일자리인데 그거는 그런 사람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뭐 강바닥 4대강 간다고 거기다 쳐박고 전 세계 도로율 1위를 구가할 정도로 도로 열심히 놓고 필요 없는 데까지 도로 다 놔서 중복도로 놓고 이러면서 토목 사업을 지나치게 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 서비스 쪽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게 영세 자영업에서 과당 경쟁으로 가고 미국은 인구 400명당 식당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71명당 식당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망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그 어려우면서도 이거라도 하고 버티면서 풀칠이라도 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안 된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나쁜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골목 상권이 쓰러지는 겁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한 사람이 갖고 있어 봐야 그 사람이 하루에 몇 끼 사 먹겠어요? 3끼밖에 더 사 먹습니까? 근데 그거를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000명이 갖고 있으면 그러면 3,000그릇 사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건데 우리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졌고 1%한테 부가 다 집중됨으로 해서 골목 상권이 다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수를 살리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의 수직적 재분배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없애서 공정 거래 행위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사회로 가게 하고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정부가 그쪽에다가 토목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서 국가 재정 계획을 바꿔서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골목 상권도 살고 서민 경제가 살고 그게 내수를 진작시켜서 국민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불공정 거래 행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가맹 본부와 프랜차이즈 점의 문제, 본사와 대리점의 문제 이런 거기다가 이 회사와 노동자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데서 발생하는 불공정 이것을 우리가 시정해 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번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출발은 이런 대리점, 가맹점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 이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아주 넓은 부분에 우리 사회 불공정 문제까지를 다 우리가 거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을지로위원회는 지금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좀 더 뿌리를 내리면 좀 더 넓혀갈 생각입니다. 예, 일종의 뭐 참 대장정이라고 할 정도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 정치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과도한 힘과 과도한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국가라는 걸 만들어서 과도한 힘의 남용을 막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본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하는 것이 정치의 본 모습인데 사실 우리 민주당도 집권하고 있는 10년 동안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일반 국민들이 보면 상당히 귀족적인 모습이 있었고 현장을 잃어버렸고 이게 우리가 실패한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현장에서부터 민주당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공공의 문제와 그다음에 각 개인의 문제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개 사람들이 이제 언론의 문제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텐데 어느 사회든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기득권을 갖지 못한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조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상당히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생의 문제를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일테면 명동성당 앞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경찰에 쫓겨서 숨어 들어간 남대문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 아줌마들이 그때는 그 학생들을 숨겨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숨겨주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이기적이어서 이게 아니고 민주주의를 해서 민주정부 만들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에 참여한 거는 서민들도 목에다 힘 한번 줘보고 살려고 했고 우리가 일한 대가만큼 보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는데 집권 10년 동안 니네 뭐 했냐 니네들만 그 귀족같이 구가했지 우리 그냥 다 방치해 놓지 않았냐 이 질책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까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시켰는데 경제적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갈라진 겁니다.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갈라짐으로 해서 그렇게 되니까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게 이런 슬로건을 갖고 나온 이명박한테 홀딱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한테 넘어가니까 이명박 박근혜 이분들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서민들을 쥐어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서민들을 쥐어짜기 위해서는 권력을 아주 권위주의화 해가는 거죠. 서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을 강화시켰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되니까 정치적 민주주의도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의 교훈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국정원 개혁해야 됩니다. 저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그리고 정말 정치적인 민주주의, 국민의 소리 이런 것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데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언론도 개혁해야 되고 그건 명백합니다만 그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민생이 결합돼야 됩니다. 저는 아직은 을지로위원회의 활동과 이 국정원 싸움 이게 아직 결합되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는 그 전에 이것을 한 몸으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거치면서 분리된 것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세워가는 문제와 또 한편으로는 민생을 세워가는 것을 병행하면서 같이 묶어가야 진짜 제대로 된 민주화된 사회
서민들,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가진 작은 소망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저는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나가서 꼭 지도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최고위원 출마한 거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잠깐 하는 일로 할 생각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애들 뭐 잘 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 집사람하고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게 제일 소원이죠. 제가 고생이시잖아요, 다. 근데 제가 젊어서 그 우리 집사람이 여성민우회라는 단체를 했는데 그 여성민우회에서 멋있는 남편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1990. 예, 뭐, 예. 맞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멋있는 남편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사진 찍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협회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제가 경동고등학교 다녔는데 들어갈 때는 그 2차였는데 한 10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 꼴찌했어요, 우리 반에서. 사진 때문에요? 사진 찍느라고. 그게 제가 뭐에 빠지면 아주 거의 미치다시피 하는데 꼴찌를 해서 아버지한테 카메라도 뺏기고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야 카메라 다 줄 테니까 사진이나 찍어라. 그래서 그땐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이제 저 사진을 안 찍게 됐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사진이라고 하는 게 아주 순간순간의 그 시대의 표정, 그 사람들의 고통, 또 기쁨 이런 것을 딱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주제로 해서 사진을 찍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한참 더 일하셔야 될 것 네, 같고. 아직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